자, 2003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화작 선택 과목이죠. 화작 해설 강의하도록 할게요. 이번 화작은 쉬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쉬웠다. 표정이 나는 틀렸는데 이런 표정인데 이 정도 난이도면은 중학교 3학년이 풀어도 다 맞을 법한 그런 난이도입니다. 일단 어떻게 출제됐는지 수능하고 올해 유평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수능은 화작이 약간 난이도가 있었어요. 작년 수능도 6평, 9평 이렇게 쉽게 가다가 언어 매체하고 이 표점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언매를 살짝 쉽게 가면서 화작을 좀 어렵게, 그렇다고 언매가 되게 쉬웠던 건 아닌데 화작을 좀 어렵게 갔죠. 함정을 파놓은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애들이 작년 수능에서는 화작에서 한두 개씩 다 틀렸습니다. 애들이 좀 어려웠고, 올해 6평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 9월 평가원은 더 쉬웠다. 함정조차 없다. 너무 쉽게 나왔고, 출제 지문을 보면은 작년 수능은 발표 지문, 그 다음 융합 지문. 화작 융합 지문 뭔지 알지? 가나형으로 출제되는 거. 그 중간에 5문제짜리 있었고 그 다음 설명문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6평에는 발표 지문, 융합 똑같은데 논설문이 나왔고, 이번 9평에는 발표 지문, 융합, 그 다음 다시 설명문으로 돌아갔고. 여기에 뭐가 나오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그죠? 지문 유형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특이사항은 작년 수능은 문제 함정 있는 게 한 2문제 있었다고 그랬지? 거기서 애들이 많이 틀렸었고, 그 다음 올해 6평은 문제 유형만 살짝 수능에서 변화를 줬었는데 올해 9평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없고 문제 자체도 맨날 출제되던 문제 유형 그대로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시험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5번에 37번. 첫 지문은 발표 지문이었어요. 발표 지문. 뭐 씨앗 보존에 관련된 발표 지문이었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화법과 작문은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이게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발표 지문은 어떻게 지문을 읽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법은 독서 영역처럼 읽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독서 영역은 내용 중심인데 화법은 말하기 방식 중심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만 기억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말하기 방법 중심으로 읽으라고 했죠. 예를 들면 여기 세부적인 내용 이게 아니고, 지난주 특강 내용 기억하시나요? 청중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제시했구나. 청중의 대답을 듣고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화면을 보여주며 시각 자료를 제시했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말하기 방식. 알겠나요? 좋다고 형광펜 칠라고. 이거 다 안 읽어줄 거야.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5번이죠. 말하기 방식. 발표 지문의 첫 번째 문제. 말하기 방식 문제죠. 발표 지문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그 다음 두 번째, 자료의 활용. 세 번째, 청중의 반응.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지문 유형 그리고 문제 유형이 머릿속에 쫙 바삭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안 잡혀 있죠. 발표 지문을 보는 순간 어떤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계획이 이미 잡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자, 35번 말하기 방식은 그냥 지문에서 찾아서 푸는 겁니다. 여기 나왔잖아. 지난주에 특강 내용, 청중과 공유되는 경험. 그래서 답이 4번이죠. 뭐 썼니? 어? 몇 번 쓰고 틀렸어? 3번.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한테 질문을 했죠. 질문을 받은 게 아니고. 좀 섬세하게 봐야 돼, 선택지를. 질문을 받은 거는 맨 끝에 질문을 받죠. 맨 마지막 줄에서. 중간중간 받은 게 아니라 끝에서만 받았어. 알겠죠? 중간중간에 질문을 했다고, 청중한테.
자, 다음 36번 이런 자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료 문제는 이게 자료 활용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료를 보여준 이유, 이걸 잘 봐야 돼. 그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가, 그 자료를 보여준 이유가 포인트예요. 알겠나요? 예를 들면 선택지 1번 같은 거 보면 화면 1은 매년 나무종이 얼마나 감소해. 매년이 아니야. 그냥 식물 중에서. 2번도 화면 1은 멸종 위기의 나무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이 아니야. 그냥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야. 이런 식이거든. 3번도 언뜻 보면 맞아 보인다고. 3번이 화면 2는 전체 멸종 우려 중에서 아니에요. 그냥 식물 중에서 멸종이 우려되는 식물이 40%다. 이런 얘기죠.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화면 3 얘기 나올 때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푸는 겁니다. 기억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기억과 관련해서 한번 보고, 니은에 대한 거 끝나면 니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 37번은 문제 분석을 잘했으면 돼. 37번. 다음은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인데, 질의응답 맨 끝에서 질문하라고 그랬잖아. A에 들어갈 청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잘 보면 바로 밑에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즉 발표에 없었던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얘기는 뭘 찾으라는 거냐면 발표에 있었던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종자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 보관하나요? 외국 수입종도 보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지문에 이미 나온 내용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38에서 42번. 자, 여기 이제 화작 융합인데 가가 장문, 나가 화법이지. 이런 건 일단 문제 분석을 잘했어야 돼. 잘 봐. 문제 분석 해줄게. 38번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 장문 전략에 대한 문제인데 가 읽고 바로 푸는 거죠. 그 다음 39번. 다음은 가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다. A, B, C, D가 가에 반영된 것, 즉 가에 대한 일치 문제죠. 이 두 문제는 가를 읽고 푸는 거야. 그 다음에 40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 B, C, D의 대화 참여자의 발화를 이해하시오. A, B, C, D, E의 발화. 발화란 얘기는 화법, 즉 나에 있다는 얘기죠. 나를 읽으면서 푸는 문제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씩 대입해서 푸는 문제고. 41번. 기억과 나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 A 부분에 빵꾸가 뚫려 있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발표 지문에서 빵꾸 뚫려 있는 문제 풀 때 봤지. 그 위아래에 써 있는 말을 그걸 힌트 삼아서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42번은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고쳐 쓰기를 한다. 그러면 나의 논의 내용 중에 뭘 어떻게 고쳐라 라고 다 써 있을 거야. 결국은 나를 읽고 푸는 거야. 가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는 가는 조금 세밀하게 독해를 해줘야 돼. 그런데 나를 읽을 때는 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독해를 해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가와 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근데 하나는 장문이고 하나는 화법일 뿐이야. 가에 나왔던 내용이 나에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아까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좀 빠르게 읽어야 된다고, 나는. 이해됐죠?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의할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38번 가에 활용된 글쓰기. 이 문제 풀 때는 이제 선택지 1번에 담화 표지가 뭔지 아는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 담화 표지라고 하는 거는 화법 상황에 쓰일 수도 있고 담화 상황, 그 장문 상황에 쓰일 수도 있는데, 담화, 이야기, 전개를 알려주는 표지, 표시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대표적인 게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선, 그 다음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가에 보면은 나오죠. 그죠?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였어요. 담화 표지라는 개념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였죠? 자, 다음 39번은 가에 반영된 양상이 아닌 것은 그냥 일치 문제인데 B의 충동적 소비가 나와. 근데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라는 얘기는 글쓴이가 충동적 소비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청소년들이 그렇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4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칭을 이렇게 해보란 얘기거든. 지금 나를 읽을 때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이 거기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갖고 풀란 얘기잖아. 근데 이게 B 부분을 보면은 B 부분에서 봐봐. 학생이 이래 봐라를.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 애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 이렇게 말했지. 그럼 선택지 2번을 보면 상대방이 회의에 늦은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그래. 뭐 상대방을 탓한 건 아닌데. 근데 포인트는 나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라고 그랬어. 야, 너 내가 부탁한 거 그거 들어주느라고 늦었잖아.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죠. 답은 2번이야. 이런 3점짜리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6학년도 풀 수 있는 그냥 먹으라고 주는 선택지라고. 그죠? 그 다음에 41번 A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는데 A는 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밑에를 봐요. 뭔가 빠뜨린 게 있대. 뭐냐? 설문조사 자료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문조사가 뭐였는지를 위에서 찾아보면 그 설문조사가 가에 나오잖아. 그죠? 설문조사에서는 67%가 충동적으로 펜상품을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설문조사를 누가 한 건지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출처가 없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설문조사를 한 주체, 즉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알겠나요? 그 다음 42번 나의 논의 내용에 여기 보면 이제 뭘 고쳐라 이렇게 나와. 뭐 고치라고 나오냐면 주로 보면은 이거 긍정적인 면도 좀 제시해라. 그지?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제목도 좀 수정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일회성 소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충동적 소비지. 그 다음 출처 밝혀라.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글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니까 삭제해라. 그리고 펜상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려면 비교 기준이 되는 해 2014년이죠. 펜상품 시장의 규모를 밝혀라. 이게 다 얘기해줬다고. 하나씩 그냥 갖다 넣으면 돼.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죠. 2020년을 2014년하고 비교하려면 2014년은 시장 규모가 어땠길래 2020년이 증가했다라고 말을 한 것인지. 답은 2번이야. 알겠죠? 선택지 4번 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펜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과소비라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펜 상품 소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하라고 했죠. 과소비 얘기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자, 다음 43, 44, 45번은 작문 단독 지문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화법 단독 3문제, 화작 융합 5문제, 작문 단독 3문제. 문제 유형도 맨날 보던 거. 이렇게 나왔죠? 그럼 보면은 봐봐. 여기도 문제를 중심으로 볼게요. 체육대회 이름 짓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43번 가의 기억 니은 디귿을 나의 구체화한 내용. 그러면 이거는 나를 읽고 푸는 문제가 되겠지.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찾아서 푸는 일치 문제에 해당한다고. 선택지 1번 체육대회라는 이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 체육대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체육대회가 바뀌니까 그 바뀌는 특징을 잘 드러내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했지. 답은 1번이죠. 뭐 볼 게 없어요. 44번. 자,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혀라. 첫 번째고, 이 문단에서 언급한 효과, 이걸 찾았어야 돼. 이 문단에서 언급한 효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요거지. 그럼 조건을 하나씩 넣어보면 선택지 1번,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다. 맞아. 2번,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아. 4번, 생소한 이름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제끼고. 4번, 이름 짓기는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이게 아니라고. 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제끼고. 5번,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언급한 긍정적 이미지. 그럼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화작 풀면서 아씨 비문학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내가 역으로 뒤집는 얘기를 해줄게. 수능은 화작이 이보다 무조건 어려울 거야. 이번에 화작만 봤을 때 구평 화작 출제위원들은 욕 좀 먹을 겁니다. 왜? 1등급 컷 기준으로 화작과 언매가 거의 5점 차이가 나. 화작이 5점이 높다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 못하지. 지금 예상 1등급 컷이 어떻게 되냐면은 화작 언매를 봤을 때 아직 확정 컷은 아니야. 예상으로 떠 있는 게 화작이 92, 언매가 87이라고 뜨잖아. 그지? 87에서 8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화작하고 언매 중에 뭐를 많이 선택해? 언매 많이 하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 특히 이과 상위권 애들이 이쪽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컷이 이렇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예를 들면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치자. 똑같은 수준. 그러면 언매가 화작이나 언매나 공통영역 문학 독서 34문제는 똑같잖아. 문제가 나머지 11문제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근데 같은 수준의 애들이 모여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선택 과목 언매가 한 5점 어려웠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거 그 이상이라는 게 보이니? 왜냐면 언매를 선택한 애들의 수준이 화작 선택자들보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쪽에 많이 가 있어. 그런데 컷이 이렇다? 어차피 공통 과목은 화작이나 언매나 똑같이 봤는데 이건 5점 이상의 차이인 거거든. 다시 말하면 화작이 지나치게 쉬웠고 언매가 너무 어려웠다. 사실 너무 어렵진 않았는데 언매 애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 너무 어려웠다. 야. 확실히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 문법 공부나 뭐 매체 영역 무시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언매에서 박살날 줄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 공부량이 너무 적어. 언매는 이제 문법이 전범위가 포함되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량이 받쳐줘야 되는 과목이거든. 화작은 지문 유형,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공부량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문법 같은 건 거의 수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 공부량이 적다 보니까 언매에서 조금만 어렵게 하면 애들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다 박살이 났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쪽에 많이 있음에도 등급 컷이 이렇다. 공통 과목 34문제는 어차피 공통이고 선택해서 갈릴 텐데 이건 표면적인 5점 이상으로 언매가 더 어려웠다는 뜻. 결론, 수능은 화작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고, 왜냐면은 평가원의 목표 맞추는 거야. 이걸 맞추는 거야. 평가원의 목표야. 정확히는 못 맞추더라도 거의 차이 안 나게 하는 거. 그렇다면 명심하세요. 내가 왜 최고난도 화작이라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모든 사이트 뒤져봐도 고난도 화작 강의는 없어. 화작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커리처럼 한번 쓱 선생님들이 한번 쓱 훑어버리고 끝낸단 말이야. 그러다가 작년에 애들이 화작에서 작살이 났거든. 수능 시험날. 작년 수능도 지금 같은 스타일이었지. 화작 선택자의 구평 1등급 컷이 100이었고 언매 선택자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리고 수능에서 화작 난이도 확 올려버린 거야. 올해 똑같은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아. 화작이 어려워질 거라고, 수능 때. 그리고 언매는 지금보다는 수준을 좀 낮출 거라고. 그래서 비슷하게 한 90점 정도에서 만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겠지.
이걸 감안하면 이번에 화작 다 맞았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화작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45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문제지. 근데 맨날 나오는 자료 수집 및 활용 문제야. 그리고 자료도 짧아. 원래는 자료 2 정도가 아니라 가, 나, 다 해서 자료가 한 3개 나오는 거거든. 짧잖아. 내용도 쉽고. 이 자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명쾌한 화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의 자료를 보면서 선택지를 하나씩 대입해 가는데 자료 2개를 엮은 선택지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일단 엮은 건 없거든. 그랬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과관계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선택지 2번을 보면 자료 1에서 보족의 사과와 등급의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작다는 점을 끊어봐. 이거 봐봐. 영양소는 0.8 차이나 다른 거는 1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영양소 측면이 가장 차이가 작다. 이건 맞아요. 이거를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영양소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작아. 아, 그러니까 이름 짓기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차이가 큰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차이가 제일 작은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나요?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화작은 이번에 진짜 중학교 학생들이 풀어도 풀만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개라도 틀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일단은 깊이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몇 번에서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를 잘 봐. 화작에서 틀린 문제들은 대체로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더 공부한다면 이걸 맞을 수 있을까가 아니야. 문제 풀 때 정신을 못 차렸거나 아니면 대강 보고 풀어서 저는 시간을 빨리 땡겨갖고 시간 확 줄이려고 그러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학습량을 더 늘린다기보다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엔 좀 고난도 화작, 뭐 토론 지문, 토의 지문, 그리고 뭐 협상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들 그런 것들을 좀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발표, 융합, 장문 단독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혹시라도 협상 지문이나 토론 지문이나 이렇게 화법에서 좀 어려운 영역의 지문이 나올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별력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화작 선택자들은 그걸 잘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화작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앞에 이제 문학, 독서 영역 해설 강의 다 있으니까 그것들 잘 보도록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화작 선택자들 화작 무시하지 말라. 수능은 이보다 어렵게 나올 것이다. 끝까지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우리는 선생님 뭐 고난도 수업이나 파이널 모의고사 수업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